아직도 이걸 모르고 ETF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원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달러나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국내 ETF 시장 규모는 2019년에 50조 원 수준에서 2025년 중반에는 약 200조 원까지 불과 5년 만에 4배 가까이 급성장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이 4배 성장했다고 해서 모두 다 4배 돈을 번 건 아닙니다. 특히 요즘은 S&P 500 ETF만 사면 무조건 돈을 벌고 부자가 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잘못된 방식으로 투자했다가 오히려 돈을 날리거나 크게 실패하는 사례들도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요, ETF를 잘못 이해하고 투자해서 돈을 날리거나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주변에도 남들도 다 사니까 무작정 S&P 500 ETF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많죠. 만약 그렇게 생각 없이 무작정 따라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요, 나중에 진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먼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ETF 개념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ETF는 여러 종목들을 한꺼번에 담은 과일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사과, 바나나, 포도 같은 과일들을 하나하나 골라서 담아야 됐다면 ETF는 과일 가게 사장이 미리 골라놓은 완성형 과일 바구니를 한 번에 사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 테슬라, 엔비디아 주식을 직접 사는 건 개별 과일을 일일이 고르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내가 고른 과일이 상한 과일인지 맛없는 과일인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원하는 걸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ETF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상위 500개 기업이라는 아주 다양한 과일들이 들어있는 프리미엄 과일 바구니를 사는 셈이고, 나스닥 100 ETF는요, 달콤한 기술주 위주로 들어있는 과일 바구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콤한 만큼 당도가 높아서 매력적이지만 당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과하면 탈이 날 수도 있죠. 즉, ETF 한 주를 사게 되면요, 해당 지수의 모든 구성 종목들을 조금씩 사는 효과가 있는 거고, 단 한 번의 구매로 이미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얻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핵심은요, ETF는 그냥 상품이 아니라 움직이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ETF 바구니 안의 내용물, 즉 ETF 안에 들어있는 종목 구성은요,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장 변동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이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요, 요즘 시대에 뒤처진 기업은 지수에서 탈락시키고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혁신 기업들이 새로 편입이 되면서 항상 최신 500대 기업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이걸 과일 바구니에 비유를 하게 되면요, 과일 바구니에서 상한 과일들은 빼고 신선한 과일로 계속 갈아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ETF의 대표적인 장점 3가지는요, 지수의 구성 종목들을 모아 놓은 거라서 ETF 한 주면 최소 수십, 수백 개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주식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주식을 거래를 하는 것처럼 편하게 구입이 가능하죠. 기존에 있던 뮤추얼 펀드처럼 판매 신청 후에 몇 날 며칠 기다릴 필요도 없고, 가격도 시장에서 투명하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TF는요, 인덱스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운용이 자동화가 돼가지고 비용이 아주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액티브 펀드가 연 1%에서 2% 보수를 떼가던 것에 비해서 요즘 인덱스 ETF의 보수는요, 보통 0.1% 이하까지 내려갔고, 최근은 0.01% 이하로도 떨어진 아주 저렴한 상품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0.1%라고 해도요, 돈을 굴리는 금액이 크다거나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절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0.1%라도 더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국내 자산 운용사들이 ETF 최저수수로 전쟁을 벌인 결과로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들의 총 보수가 0.0068%, 사실상 0%에 가깝게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ETF가 나쁠 게 전혀 없을 것 같죠. 하지만 ETF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게 아니라 잘못 알고 하면 손실을 볼 위험도 있습니다. 다들 분산 투자가 좋다니까 무작정 ETF만 믿고 투자를 하는데, 보통 ETF에 투자했다가 망하는 분들의 특징은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무지성으로 따라서 사는 경우입니다. 안 그래도 주변에서 요즘 다들 S&P 500은 무조건 돈 번다고 하니까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따라서 매수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ETF 이름만 보고 따라서 사고, 정작 그 ETF 안에 담긴 종목이 뭔지, 어떤 섹터에 얼마나 쏠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투자합니다. 남들도 다 사니까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유행 따라서 몰빵 투자를 하게 되면요, 상승장엔 모르지만 하락장이 오면 돈을 잃을 확률이 높아지죠. 아무리 연평균 수익률이 10%대였다고 하더라도요, 어떤 타이밍에 얼만큼의 비중을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남들이 좋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망하는 패턴은요, 투자 기간과 자금 성격을 따지지 않고 ETF에 돈을 무지성으로 넣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몇 달 뒤 결혼 자금이나 이사를 당장 가야 되는 자금처럼 단기적으로 무조건 써야 될 돈인데도 어차피 S&P 500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ETF에 돈을 묻어두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S&P 500
S&P500 ETF 자체는요, 장기 투자하기에는 너무 좋은 상품이지만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면 아무리 우량 지수라고 하더라도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당장 돈을 써야 되니까 손실을 보고서라도 팔아야 되니까요. 자신의 투자 목표와 기간, 본인이 얼마나 변동성을 견뎌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정해놓지 않고 S&P500이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무작정 들어가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ETF도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올랐던 거랑 똑같아서 증시가 폭락할 때 가격이 덜 떨어질 뿐이지 진짜 운이 나쁘면 30% 단기적으로 반토막까지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서 2년 안에 꼭 필요한 돈이라면요, 은행 예금이나 단기 채권처럼 원금이 거의 보존되는 곳에 넣어야 되는 거고요, 5년, 10년을 보고 가져갈 돈으로만 ETF를 모아가는 게 정석인 거죠. 많은 분들이 ETF는 분산 투자가 되니까 무조건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잘못 고른 ETF는요, 오히려 개별주만큼 위험할 수도 있어요. ETF를 과일 바구니에 비유했지만 만약 그 바구니에 사과만 100개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겉은 과일 바구니여도 사실상 사과 한 종류에 올인한 거죠. 몇몇 테마형 ETF나 레버리지 ETF가 그렇습니다. 특정 종목이나 테마에 올인된 ETF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는요, 일반 ETF와 다르게 가격이 2배, 3배씩 오르거나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인버스 ETF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건 우상향이 아니라 전형적인 우하향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건 잘못 들어가게 되면요, 원금을 다 날릴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형 ETF 같은 경우에는요, 한때 유행했던 메타버스 같은 테마를 떠올려 보면 출시 시점 자체가 그 산업 열풍의 정점인 경우가 많았죠. 실제로 메타버스 테마 ETF들을 보면요,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에 한창 메타버스 붐일 때 쏟아져 나왔는데 그 이후에 열기가 식으면서 대부분 50%, 70% 폭락해서 자산 규모가 50억 원 미만으로 쪼그라들고 상장 폐지가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ETF라고 해서 무작정 장기 투자를 했다간 아주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S&P500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S&P500 ETF를 미국 500개 기업에 골고루 투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지만 이건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 그렇다고 또 완전히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S&P500은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 상위 몇 개 초대형 기업들의 비중이 많이 쏠려 있는데요. 현재 S&P500 지수에서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 세 가지 기업만 합쳐도요, 비중이 25%를 차지하고 상위 10개 종목 비중의 합이 40%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IT, 빅테크 섹터 비중이 30% 이상이라서 S&P500 ETF도 상당 부분은 빅테크 주식 움직임에 좌우되는 구조예요. 나스닥 100 ETF는 더합니다. 나스닥 상위 100개 기술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도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집중도가 크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ETF 투자를 하면서도 리스크를 더 줄이고 싶다고 해서 ETF 여러 개를 막 사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짜 분산 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S&P500 ETF, 나스닥 100 ETF, 반도체 ETF, 테크 ETF들을 종류별로 다 샀다고 해서 안심하지만 구성 종목들을 뜯어보면요, 죄다 똑같은 기업들이 겹쳐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겠다고 ETF 3개, 4개를 샀지만 사실은 포트폴리오 상위 10대 종목이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고 내 전체 자금의 40%가 몇 개 빅테크 종목에 쏠려있는 가짜 분산 투자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초보분들이 흔하게 실수하는 분산 투자의 오류인데, ETF 개수를 늘리는 게 분산 투자가 아니라 ETF 안에 들어있는 구성 종목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ETF 여러 개를 투자할 때는요, 반드시 보유 상위 종목이 얼마나 겹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티커를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산 ETF들의 상위 10개 종목 리스트를 비교해보는 습관이에요. 만약 겹치는 게 많이 있다면 오히려 ETF 숫자를 줄이고 핵심 지수중 몇 가지만 가져가는 게 정석에 더 가깝죠. 이것도 싫으면 그냥 S&P500 비중을 제일 높게 가져가고 나머지는 채권이나 금 같은 ETF로 가져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S&P500 ETF 투자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환율 이슈인데요. 일반적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는 원달러 환율 변동이 수익률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달러 가치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미국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도 올라가고 달러가 떨어지면 반대로 줄어드는 구조죠. 근데 대부분 아무것도 모르고 국내 상장 미국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미국 ETF들 중에서 이름에 H가 붙은 상품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문제죠. 이름에 H가 들어가게 되면요, 환해지형 ETF라고 부르는데요, 환해지형 ETF는 말 그대로 달러 환율 변동을 제거해서 환율 영향 없이 기초 지수 수익만 추정하게 만든 상품이에요. 환율 리스크를 없애주니까 좋아 보이죠.
보이지만 요즘처럼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단점이 됩니다. 왜냐면 환율 상승의 이득까지 통째로 놓쳐버리기 때문이죠.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달러 강세로 원화 환율이 크게 올랐는데 코덱스 미국 S&P 500 ETF는요 1년간 35% 가까이 상승했지만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지만 환해지형인 S&P 500 ETF는 21%밖에 상승을 못했습니다. 무려 14% 정도 수익률 차이가 발생한 셈이죠. 둘 다 같은 지수 투자지만 환해지 유무에 따라서 이 정도로 결과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표지수 장기 투자 상품은 환 노출령이 훨씬 유리해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에 베팅하는 건데 그 나라 통화 가치 상승 효과까지 누리는 게 이득이겠죠. 물론 본인이 생각하기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의 가치가 상승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된다면 환 노출령 ETF가 아니라 이름 H가 들어가는 환해지형 ETF로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적어도 확률적으로 앞으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 투자가 아니라 5년, 10년 이상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간다면 환 노출형 ETF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ETF가 뭔지도 알겠고 장점과 단점도 어느 정도 알겠는데 어떻게 ETF를 투자를 해야 실패 없이 투자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건요. 내가 언제까지 얼마를 모으는 게 목표인지, 그리고 투자 기간은 단기간 투자할 건지 장기간 투자할 건지,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은 얼마나 되는지, 즉 나는 얼마 손실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기준들을 세워두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런 기준이 없이 무작정 ETF부터 사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10년 이상 굴릴 노후 자금이라면 시장 변동성이 심해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이 들겠지만 2년 안에 꼭 써야 되는 결혼 자금이면 원금은 꼭 지키는 게 최우선이어야겠죠. 투자 성향도 중요합니다. 원금 마이너스 10%는커녕 마이너스 5%만 돼도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라면 아무리 장기 투자라고 해도 주식형 ETF 비중을 낮추고 채권이나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변동성이 높더라도 수익 극대화를 원한다면 기술주 ETF나 레버리지 상품도 고려해볼 수도 있겠죠. ETF는 만능 통치약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는 도구일 때만 효력을 발휘하죠. 그러니까 ETF 투자의 출발점은요, 나 자신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나를 잘 알고 내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거기에 맞는 ETF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요, 진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산 투자의 진짜 의미는 성향이 다른 상품을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게 메인 ETF와 서브 ETF로 분산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은데, 메인 ETF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투자 자산의 60에서 80% 정도는 넓은 범위에 분산되어 있는 기초 ETF들로 채웁니다. 예를 들면 S&P 500 같은 광범위 인덱스나 전세계 주식 ETF, 나스닥 100, 배당주 ETF가 되겠죠. 이건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고 오래 적립해 나갈 수 있는 기본 뼈대라고 생각해야 돼요. 등락이 별로 없어서 지루해도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체력과 안정성을 책임지는 뼈대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자본은요, 개별 섹터 ETF나 테마 ETF, 아니면 어느 정도 투자 경험이나 지식이 있다면 개별 종목처럼 위험은 높지만 잠재 수익도 높은 상품들로 채우면 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내 인생에 타격을 안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으로만 하는 거죠. 굳이 비중으로 치자면 포트폴리오에서 20에서 30%가 아주 적당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시장 전체를 추종하니까 한두 종목이 망해도 타격이 적고 수수료도 낮아서 복리 효과를 눌릴 수도 있죠. 진짜 그동안 투자는 전혀 안 해봤고 제대로 공부도 안 해봤다면 S&P 500만 모아가도 상관이 없지만 보통 연령별로 경제력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연령별로 어떤 ETF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20에서 30대입니다. 이땐 보통 사회 초년생 분들이 많죠. 젊을 땐 젊음의 가치를 모르지만 20, 30대는요, 시간이라는 최고의 자산이 있는 때입니다. 장기 복리의 힘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성장주의 비중을 높여도 되죠. S&P 500 ETF는 60%, 나스닥 100 ETF는 40%처럼 안정적이면서 조금은 공격적인 이런 포트폴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젊을 때는 보통 채권 비중은 거의 없거나 아주 조금만 가져가도 됩니다. 왜냐면 변동성은 크지만 시간이 길어서 견딜 수 있는 시기이니까요. 대신 모든 돈을 다 투자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결혼 자금이나 이사 비용, 생활비 6개월치는 따로 확보를 해두고 나머지 돈으로만 투자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40대입니다. 40대부터는 소득이 정점으로 향하는 시기죠. 살면서 특별한 일이 있지 않았다면 슬슬 자산의 규모가 커지고 지켜야 될 책임도 늘어나는 나이인데, 이때부터는 수익과 안전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해요. 포트폴리오의 예시로 S&P 500 50%, 나스닥 100 30%, 미국 고배당주 ETF 20%,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성장성과 현금 흐름을 동시에 추구하는 포트폴리오죠. 고배당주 ETF는요, 매달 또는 분기마다 현금 배당이 나오니까 하락장 방어와 현금 흐름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안정감이 있는 투자가 가능하죠. 특히 40대엔 자녀 교육비부터 시작해서 집 담보대출까지 갚고 부모님까지 같이 챙기려면 진짜
현금 흐름의 안정성도 절대 무시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벌겠다는 접근보다는 슬슬 지키는 쪽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0대입니다. 50대는 일반적으로 은퇴가 가까워지고 잃지 않는 것이 버는 것만큼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자산을 지키는 쪽에 중점을 둬야 돼요. 예를 들면 S&P 500 40%, 미국 고배당주 40%, 미국 국채 ETF 20% 이런 조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채권 20%를 넣는 이유는 주식이 급락하게 되면 에어백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채권은요, 주식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주식 하락장이 오게 되면 가치가 오르거나 덜 떨어져서 전체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60대입니다. 60대는 은퇴하고 생활자금이 필요한 시기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나오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좋은데 고배당주 ETF 50%, 채권 ETF 30%, S&P 500 20% 정도로 배당과 이자 중심으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전략이 나쁘지가 않겠죠. 이렇게 하면 배당금과 이자 수입으로 생활비에 붙을 현금이 꾸준히 나오고 S&P 500 ETF 20%로 인플레이션 해지와 성장 가능성을 조금 남겨두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성장보다는 생존, 속도보다 안정의 무게를 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연령대에서 안전자산과 보험 같은 건 별도로 깔고 가는 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투자 비중은요, 어디까지나 여유자산 기준이고 만약에 투자 목적이 내 자산을 불리는 것보단 노후 자산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이런 ETF들을 투자할 때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투자를 하게 되면요, 세제 혜택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 합산해서 1년 기준으로 최대 900만원 납입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연봉이 낮으면 16.5%, 연봉이 높더라도 13.2%까지 공제는 되니까 노후 대비용으로 투자를 한다면 이런 것도 절대 무시 못하겠죠. 어쨌든 요즘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ETF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S&P 500 ETF는 로또가 아닙니다. 연평균 10%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좋은 투자 수단은 맞지만 단기간에 10배, 100배를 불려주거나 무조건 100% 수익이 나는 로또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S&P 500 ETF는 공부할 시간이나 자신은 없지만 은행 예금 이자보단 높고 인플레이션을 이길 만한 수익을 꾸준히 얻고 싶은 평범한 사람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투자 상품에 가깝죠. 즉, 대박을 욕심 부리는 사람보다는 조금 지루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키우고 싶은 사람에게 맞아요. 만약에 난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훨씬 높은 수익률을 노리고 싶다면 S&P 500 하나만 바라보기보단 개별 성장주나 특정 섹터 ETF 아니면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당연히 공부량도 훨씬 늘어나야 되고요. 어쨌든 이제는 투자하지 않는 게 더 위험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작은 금액이라도 ETF에 투자해보고 나한테 맞는 ETF는 어떤 건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좋다고 하니까 생각 없이 사지 말고 좋은 투자 습관을 기르고 그리고 금융지능을 쌓는데도 반드시 시간을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제 채널에서는요,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금융 지식들이나 재테크 정보들을 정리를 해서 초보자 분들도 이해하시기 쉽게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